제 남편은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누구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5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버린 아내는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세령금융그룹의 회장이 된 윤서아는 붉은 직인이 찍힌 사망 확인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 감옥으로 향하고 침묵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선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령금융그룹 본사 로비 한가운데서 백도윤은 죽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검은 대리석 바닥 위로 오후 햇빛이 길게 번졌고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전광판에는 조금 전까지 신임 회장의 경영혁신 발표가 반복되고 있었다. 화면 속 윤서아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짐 없이 묶여 있었고 5해 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창백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광판 아래에는 선명한 글자가 떠 있었다. 세령금융그룹 회장 윤서하. 도윤의 옆에 있던 민채린이 그의 팔을 세게 잡았다. 고개 숙여. 지금 나가야 해. 그러나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하가 걸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법무총괄 백시헌이 있었고 뒤로는 변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랐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하야. 로비의 소음이 한순간 끊어진 듯 했다. 서하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다. 놀라지도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단지 처음 보는 사람을 살피듯 그의 낡은 코트와 떨리는 입술땀으로 젖은 이마를 차례로 훑었다. 방금 저를 부르셨습니까? 서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윤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나야, 못 알아보겠어. 백도윤이라고. 채린이 뒤에서 낮게 욕설을 삼켰다. 시연은 즉시 보안 요원에게 손짓했지만 서하는 손가락을 들어 그를 멈췄다. 도윤은 그 작은 동작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다고 착각했다. 서하야, 설명할게. 전부 오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하는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누구죠?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장난하지 마.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얼굴이 닮은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짜도 말할 수 있어. 네가 처음 내게 줬던 시계도 기억해. 서하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듣고 난 뒤 옆에선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열어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다.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가 로비의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서하는 그것을 도윤의 눈앞에 펼쳤다. 백도윤 씨는 제주 인근 해상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신고도 끝났고 장례도 치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5년 전부터 미망인입니다. 도윤은 문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시헌이 그의 손목을 막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역시 너였군. 내가 없는 동안 형수랑 붙어서 내 자리를 차지했어. 시연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보안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내 회사에서 나를 끌어내겠다고 도윤이 비웃듯 외쳤다. 그러자 로비 가장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어올리는 직원들이 늘어났다. 서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홍보팀 직원에게 촬영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하가 자신의 귀환을 숨기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캔들이 두려워 자신을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협상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곳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백도윤 씨가 정말 살아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하는 문서를 다시 변호사에게 건넸다. 관할 기관에 직접 출석해 신원을 확인하고 사망 기록을 정정하세요. 도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고 경위도 다시 조사될 겁니다. 지급된 보험금, 유실된 회사, 자금 사고 직전 발급된 각종 서류, 그리고 지난 5년간 사용한 신분까지 전부요.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이 누릴 권리와 감당할 책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체리는 도윤의 뒤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하와 시헌 펼쳐진 사망 확인서가 모두 들어왔다. 그녀는 촬영 버튼을 누르면서도 도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5해 동안 체리는 그가 분노할 때마다 뒷정리를 했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었으며 가짜 이름으로 호텔과 월세방을 옮겨 다녔다. 처음에는 그 모든 생활이 자유의 대가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윤서아는 자신이 상상했던 버림받은 아내와 전혀 달랐다. 서하의 뒤에는 경호원보다 더 위협적인 질서가 있었다. 법률팀, 이사회 수십 개의 카메라,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직원들. 체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도윤이 돌아오려 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이미 다른 주인을 받아들인 성이었다. 도윤이 서하를 향해 목소리를 낮췄다. 둘이서 이야기하자. 부부 사이의 일까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떠벌릴 필요는 없잖아. 서하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조차 없었다. 부부라니요. 그 단어를 쓰려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다 시헌을 가리켰다. 저 자식이 시킨 거지. 네가 회장 자리에 앉는 동안 내 주식까지 다 빼돌린 거야. 서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당신의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은 도윤이 예상한 어떤 모욕보다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장남의 지분과 의결권이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가족들이 서하를 임시 얼굴로 세웠더라도 자신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거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특권이었다. 서하는 변호사에게서 2번째 서류를 받았다. 사망 이후 보유지분 일부는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다만 횡령 피해와 채무가 확인된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전 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의결권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재편됐습니다. 도윤이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네가 상속받았겠지. 그러니까 돌려주면 돼. 제가 현재 가진 지분 가운데 상속으로 취득한 몫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세령이 무너지던 시기에 제 개인 자산을 팔아 시장에 나온 지분을 매입했고 구조조정에 동의한 기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당신의 아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낡은 구두 끝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죽은 뒤에도 회사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로비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하는 보안 요원에게 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다. 시연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짧은 호칭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도윤을 지금 놓치면 다시 숨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서하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이분은 자신이 백도윤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강제로 붙잡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원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노어 켄과 도윤은 오히려 당황했다. 나를 보내주겠다고 붙잡아달라고 오신 겁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돌아오세요. 본명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서하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팔 하나만큼의 거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다만 그때는 회장실이 아니라 조사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도윤의 입가가 경련했다. 서하는 그의 반응을 천천히 지켜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살아서 감옥에 갈지, 죽은 채로 숨어 살지는 당신이 고른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노려보다 갑자기 뒤돌아섰다. 채린이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회전문을 빠져나가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본사 앞 도로에서 출발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등 뒤로 감추었지만 시헌은 이미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과 변호사만 남았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즉시 수사기관에 연락할까요? 서하는 전광판처럼 매끄럽던 표정을 거두고 눈을 감았다. 도윤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보았던 웃음, 결혼식 날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사고, 전날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건넸던 서류철까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계산해왔다. 가능성과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전혀 달랐다. 시연이 변호사에게 먼저 올라가 달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자 변호사가 내렸고 다시 닫힌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시헌이 낮게 말했다. 보내면 안 됐습니다. 서하는 눈을 떴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 몰래 사람을 붙이고 나 몰래 자료를 모으고 다 끝난 뒤에 결과만 알려주시려고요. 시헌의 턱이 굳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서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죠.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나만 가장 늦게 알았습니다. 시헌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오늘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서하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회장실이 있는 층의 숫자가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18개월 전 폐기된 줄 알았던 도윤 씨의 업무용 인증장치가 부산의 작은 환전업체에서 한 번 접속됐습니다. 11초뿐이었지만 장치 고유 번호는 같았어요. 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아가 헛웃음을 흘렸다. 당신에게 그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혼자 추적한 겁니까? 내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내게 씌워진 혐의였고요.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진실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서하는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열린 버튼을 누른 채 시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본사 출입 시스템에 오래된 얼굴 자료를 연결해뒀습니다. 가짜 이름을 써도 얼굴까지 바꾸지는 못할 테니까. 시연은 그녀가 도윤을 놓아준 이유를 이해했다. 차량을 추적하고 있군요. 회사 차량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붙였습니까? 서하는 비로소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아무도요. 회장실의 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여의도의 고층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다. 서하는 책상 앞으로 가지 않고 창가에 섰다. 시헌은 문을 닫은 뒤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무도 붙이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서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다. 지도 위에서 붉은 점 하나가 서쪽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 씨가 5년 전에 차고 있던 시계를 기억합니까? 시헌의 얼굴이 굳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던 검은색 손목 시계였다. 서하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 시계는 진품이 아니었어요. 진품은 사고 한 달 전 수리를 맡겼고 수리점에서 찾아간 사람은 도윤 씨가 아니라 민채린이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그녀가 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위치 장치를 넣은 겁니까? 수리점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품을 제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반드시 찾으러 올 물건 하나와 함께 보관함에 넣어뒀죠. 조금 전 채린 씨 가방 안에 그 물건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연은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림을 완전히 감춘 얼굴로 붉은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서하가 말했다. 5해 전 돈을 움직여준 사람을요. 지금 잡으면 도윤 씨 한 명만 잡을 수 있지만 따라가면 아직 남아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연은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일정한 거리를 남겨두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법무팀과 보안팀을 움직였을 것이다. 서하에게 위험한 선택이라며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나만 가장 늦게 알았다. 그는 천천히 물었다.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서하의 시선이 화면에서 그에게로 옮겨왔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낯선 감정이 스쳤다. 시연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일은 드물었다. 차량의 이동 경로만 확보해 주세요. 접촉하지 말고 체포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요. 위험해지면 개입하겠습니다.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세요. 시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서하는 그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그러자 그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돌렸지만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 속 붉은 점이 여의도를 벗어나 영등포의 오래된 창고지대로 방향을 틀었다. 잠시 후 보안 시스템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다. 차량 탑승자 중 한 명의 임시 신분증이 조회되었다. 이름은 김민수였다. 그러나 등록된 증명사진의 오른쪽 귀 아래에는 백도윤에게 없던 흉터가 있었다. 서하는 사진을 확대하다가 움직임을 멈췄다. 얼굴은 도윤이 맞았지만 신분증의 생년월일과 발급기관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문서 하단의 영문 주소였다. 세령의 해외 법인이 5해 전 사용했던 주소에서 한 글자가 틀려 있었다. 서하는 그 오자를 기억했다. 사고 직후 발견된 유령회사 송장에도 같은 철자가 적혀 있었다. 오랜 시간 흩어져 있던 조각 2개가 마침내 맞물렸다. 그녀는 즉시 화면을 캡처해 별도 서버로 전송했다. 시연이 옆에서 문서를 확인하더니 숨을 짧게 들이켰다. 같은 사람이 만든 서류입니다. 아니요.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같은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붉은 점이 창고 앞에서 멈췄다. 잠시 뒤 다른 차량 한 대가 그 옆에 도착했다. 등록 정보가 뜨는 순간 서하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차량 소유자는 세령금융그룹의 전 재무이사 한명준이었다. 5년 전 도윤의 장례식에서 가장 크게 울었고 서하가 횡령에 연루되었다고 최초로 증언했던 남자였다. 서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은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네요. 시연이 법무팀에 연락하려 하자 서하는 다시 그를 막았다. 아직 아닙니다. 오늘 밤 그들이 무엇을 거래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5년 전에는 그들이 내게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거짓말을 끝까지 지켜볼 차례예요. 백도윤의 장례식이 열리기에 사흘 전 윤서하는 세령금융그룹 감사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누구도 바깥을 보지 않았다. 대형 화면에는 계열사 3곳을 거쳐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이 떠 있었다. 총액은 480억 원이었다. 서하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승인한 사업들과 연결된 거래였고 마지막 결제 단계에는 그녀의 전자서명이 남아 있었다. 감사위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 본부장님, 이 송금 지시를 직접 승인하셨습니까? 서하는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억이 없습니다. 본인 인증장치와 사내망 접속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접속 기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은편에 앉은 전 재무이사 한명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님, 지금은 책임을 피하려 할 때가 아닙니다. 백 전무님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회사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도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12시간이 지났는데 한명준은 이미 그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문제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화면을 보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백시연이 들어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해경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생체 자료를 근거로 백도윤 전무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한은 그 말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신은요, 화재와 침수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신원 확인 절차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고 그녀는 그 손을 세게 뿌리쳤다. 장례식장은 세령병원 특실에 마련됐다. 도윤의 영정사진은 결혼 2주년 기념행사 때 찍은 것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미소를 짓고 있었고 검은 리본 아래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해 보였다. 서한은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들에게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다. 고개를 숙이고 위로의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백정숙은 그녀를 빈소 뒤편으로 불러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릴 수 있니? 서한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직 믿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돈이 빠져나갔다더구나. 도윤이가 죽기 전에 네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지? 서하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가족을 지키려면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해야지. 백정숙은 목소리를 낮추며 서하의 손목을 잡았다. 도윤이가 없으니 네가 가진 주식과 의결권은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집안이 시키는 대로 해. 서하는 손목을 빼내며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던 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하는 그 무표정이 싫었다. 도윤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헌은 늘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도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 둘째 날, 한명주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오래 울었다. 그는 도윤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며 흐느꼈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서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날 밤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최초 진술서에는 서하가 해외 송금을 재촉했다는 한명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서하는 회장실로 불려갔다. 긴 탁자 한쪽에는 백정숙과 친족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시연과 감사위원, 외부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서하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대화를 멈췄다. 백정숙이 의자에 앉으라고 했지만 서하는 서 있는 채로 물었다. 제 전자서명과 관련된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친족 이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조사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점잖군. 이미 내 계정으로 승인된 사실이 확인됐어. 문서를 보여주세요.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피조사자에게 미리 보여줄 수는 없다. 서하는 시연을 바라보았다. 법무총괄도 같은 의견입니까?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윤서아 본부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하의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선명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시연이 최소한 절차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할 기회도 없이요. 증거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증거를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제거하는 겁니까? 백정숙이 탁자를 두드렸다. 말 조심해. 시헌이가 아니었으면 벌써 검찰에 넘겼어. 서하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숨을 짧게 뱉었다. 그럼 감사해야겠네요. 남편 장례가 끝날 때까지 수갑을 채우지 않은 배려에. 시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서하의 출입증과 보안장치가 그 자리에서 회수됐다.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시헌이 뒤따라와 말했다. 당분간 회사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서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들이 제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낼 때까지 매일 올 겁니다.
그날 밤 서한은 한남동 집으로 돌아갔다. 도윤과 함께 살던 넓은 거실은 장례식에서 가져온 조화 냄새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재산 목록을 확인한다며 이미 그의 서재와 금고를 봉인해 두었다. 서한은 부엌 식탁에 앉아 사고 전날을 떠올렸다. 도윤은 출장을 가기 전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계열사 위험관리 규정 개정안이라며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해달라고 했다. 서한은 화상회의를 준비하느라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당신이 검토했지? 그녀가 물었고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웃었다. 당연하지. 나 못 믿어. 그 질문은 결혼 내내 그가 가장 자주 사용한 말이었다. 서한은 항상 믿는다고 대답했다. 의심하는 순간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아내가 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개인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이메일을 확인했다. 도윤이 보낸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 서버 링크였고 접근 권한이 회수된 뒤에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 저장 폴더에 임시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고 전날 서명한 문서의 첫 페이지였다. 제목은 위험관리 규정 개정안이 맞았지만 파일 속성에는 전체 페이지 수가 38장으로 표시됐다. 서아가 기억하는 문서는 12장뿐이었다. 누군가 같은 파일 안에 다른 서류를 끼워 넣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즉시 시연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세 번째 통화 끝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들이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전에 원본 파일부터 확인해요. 사고 전날 문서가 바뀌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두십시오. 그 문장에는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서한은 다음 날 자신의 개인 자산 목록을 정리했다. 결혼 전 구입했던 성수동 건물 지분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아파트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까지 모두 매각 대상으로 올렸다. 가족 변호사는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을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을 위해 일할 독립된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서한은 금융범죄 분석 경험이 있는 회계사 오재민과 퇴직한 전산감사 담당자 김수경을 찾아갔다. 첫 만남에서 재민은 서하가 내민 자료를 보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본인 계정이 도용됐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자서명이 있으니 불리합니다. 서하는 대답했다. 증명할 수 없다는 말과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다릅니다. 수경은 노트북을 살피다가 질문했다. 사고 당일 남편의 업무용 기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인증 서버가 2번 접속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장치 번호가 같습니다. 서하가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죠? 기기가 복제됐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 원래 기기가 아니거나 내부 기록이 조작됐다는 뜻입니다.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세 가지 모두 회사 내부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서한은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접속 시각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윤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시각에서 3시간 뒤였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슬픔과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인증을 시도할 수 있는가? 혹은 누가 죽은 사람의 손을 빌려 자신의 이름을 범죄에 끌어들였는가? 며칠 뒤 시연이 성수동의 작은 사무실로 찾아왔다. 서한은 매각을 앞둔 건물의 빈 사무실에 임시 조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바닥에는 출력된 송금 자료가 날짜별로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계열사와 해외 법인을 연결한 도표가 붙어 있었다. 시현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회사의 기밀 자료를 외부로 가져오면 문제가 됩니다. 서하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회사가 제 이름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적어도 무엇 때문에 범인 취급을 받는지는 볼 권리가 있어요.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면 마지막에 누가 진실을 알려주죠.
당신입니까? 시헌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한은 송금표 한 장을 들어보였다. 도윤 씨 사고 일주일 전 한명준 이사가 해외 법인 담당자와 13번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에는 제가 직접 송금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 진술서를 어디서 봤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서하가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시헌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현재 확인된 기록만 보면 윤 본부장님이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묻는 건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이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한은 잠깐 눈을 감았다. 믿음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늦고 위로라 부르기에는 너무 차가운 대답이었다. 그런데도 내 직무를 정지시켰군요. 당신의 계정을 계속 열어두면 누군가 흔적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말을 회의실에서 하지 않았죠? 그 안에 누가 연루됐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한은 그제야 시헌이 모두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포함해서 시헌은 가방에서 작은 외장 저장 장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 서버 전체를 별도 보관했습니다. 공식 백업이 아니라서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한은 손을 뻗지 않았다. 왜 나한테 주는 거죠? 당신의 계정으로 승인된 파일이 사고 전날 수정됐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최초 생성본과 최종 결제본의 문서수가 다릅니다. 누가 수정했어요? 관리자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계정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그럼 회사 내 부자군요. 그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윤형은 여러 사람의 권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형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갈라졌다. 서한은 처음으로 그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나 동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시헌은 시선을 내렸다.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망을 확정했죠? 차량과 개인 소지품,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한 신원 대조 결과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는 누가 제출했습니까? 시헌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형의 비서실이 준비했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조직이 신원 확인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가족들이 빨리 장례를 치르길 원했습니다. 서한은 웃지 못했다. 가족은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기보다 체면을 정리하는 데 바빴고 회사는 거래 중단을 막기 위해 사망 발표를 서둘렀다. 그 틈이라면 누군가 거짓 죽음을 진실처럼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한은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이걸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시헌은 담담하게 답했다. 이미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같은 편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선을 긋듯 말했다. 당신이 무죄라는 것과 당신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한은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좋아요. 나도 당신을 믿지 않으니까 공평하네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저장된 서버 기록을 확인했다. 수경이 복구한 파일들 가운데 해외 법인 송장 사본이 있었다. 주소와 거래 명세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서한은 영문 회사명 아래 적힌 도로 이름에서 철자 하나가 틀린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오자였지만 같은 오류가 3건의 송장에 반복되어 있었다. 재미는 그것이 동일한 양식에서 복사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은 거래 파일의 작성자 정보를 추적하다가 낯익은 이름을 보았다. 민채린, 도윤의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다 사고 2달 전 퇴사한 직원이었다. 채린은 퇴사 당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사용한 노트북에서 작성된 문서가 한명준의 개인 메일로 전송됐다는 점이었다. 시헌은 즉시 내부 조사팀을 움직이려 했지만 서하가 막았다. 한명준이 연루됐다면 회사 조사팀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아직은 문서 작성자가 민채린이라는 것뿐입니다. 도윤 씨와 연결되는 증거가 없어요. 시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서한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이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는 미망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계획적으로 버려진 여자가 될 것 같았다. 차라리 그가 죽었다고 믿는 편이 덜 잔인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지만 살아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에게는 이유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한은 모니터 속 채린의 인사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증거보다 누군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려 한 흔적이 더 많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시연은 서아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었다. 시연이 조용히 말했다. 도윤형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사고 당일 아침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주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한은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전날 밤에는 아이를 갖자는 말도 했어요. 시헌이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요. 가족들이 후계 문제로 압박하니까 이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끝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시헌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아직 서아에게 보여주지 않은 음성 파일이 있었다. 사고 사흘 전 도윤과 한명준이 나눈 대화 일부였다. 파일 속 도윤은 결혼을 사랑이 아닌 지분 확보 수단으로 표현했고 서아가 자신의 서명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녹음은 중간이 잘려 있었고 취득 경로도 불법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 시연은 지금 그것을 들려주면 서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 자신도 형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숨기기로 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서아가 물었다. 시연은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 간쟁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생겼다. 며칠 후 서하는 개인 계좌의 자산 매각 대금을 조사 비용으로 전환했다. 세령의 주가는 사고와 횡령 의혹이 겹치며 급락했고 친족 이사들은 그녀에게 보유 주식을 가족 신탁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서하는 거절했다. 오히려 시장에 나온 소량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재민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제가 범인으로 끝나면 이 주식은 휴지가 되겠죠. 하지만 사실을 밝혀내면 지금이 가장 싼 가격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늘 양보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이었다. 같은 날 수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윤의 업무용 인증장치가 사고 이후 부산의 한 사설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접속 시간은 짧았지만 고유 번호는 일치했다. 서하는 기록을 출력해 사고 확인서 옆에 놓았다. 한쪽에는 붉은 직인이 찍힌 사망 문서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죽은 뒤 움직인 디지털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 장을 바라보다가 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답은 1시간 뒤에 왔다. 아직 이 사회에 알리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서아는 그 문장을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또다시 시연은 자신이 먼저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부산 접속 기록과 민채린의 금융 내역을 연결해달라고 수경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던 도윤의 사진 아래에 처음으로 질문을 적었다.
당신은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훔치기 위해 죽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날 저녁 서한은 사고 현장에서 회수됐다는 유품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지갑 반지, 휴대전화 잔해, 검은색 손목시계. 결혼 3주년 때 자신이 선물한 고가의 시계였다. 그녀는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1년 번호를 조회했다. 상담 직원은 잠시 기록을 확인한 뒤 뜻밖의 답을 내놓았다. 해당 시계는 사고 한 달 전 수리를 위해 접수됐으며 아직 출고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한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는 뭡니까? 직원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접수자는 백도윤이었지만 수리 완료 안내를 받은 사람은 다른 번호를 사용한 민채린이었다. 서한은 통화를 끊고 즉시 시연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그가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사고 현장의 시계가 가짜였어요. 진품은 아직 서비스 센터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시헌이 낮게 물었다. 확실합니까? 1년 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민채린이 수리 안내를 받았어요. 그제야 시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충격이 드러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서한은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갑니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던 시간은 그 순간 끝났다. 이제 그녀가 찾아야 할 것은 시신이 아니라 자신을 범죄자로 남겨둔 채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을 한 남자의 흔적이었다. 백도윤이 세령금융그룹 본사에 나타난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은 이미 인터넷을 떠돌고 있었다. 누군가 로비에서 촬영한 짧은 영상에는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윤서아를 향해 자신이 백도윤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처음에는 가십 계정 몇 곳에서만 공유됐지만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제뉴스와 종합편성 채널의 속보 화면을 차지했다. 죽은 재벌가 장남의 귀환, 미망인 회장이 숨긴 진실형의 사망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동생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이어졌다. 서한은 회장실에서 모든 화면을 소리 없이 지켜보았다. 기사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가장 극적인 가능성을 먼저 선택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속을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백시연이 형을 제거한 뒤 형수와 손을 잡았다는 익명의 증언을 실었다. 홍보팀장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즉시 공식 입장을 내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백도윤 전무인지 부인하실 겁니까? 서한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회사가 먼저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사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절차가 완벽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얼굴로 로비에 들어왔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시연은 맞은편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한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마주보지 않았다. 전날 밤 창고에 도착한 한명준과 도윤은 서류 가방 하나를 교환한 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감시팀은 접촉만 확인했을 뿐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영상이 유출됐다.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정오 무렵 세령가의 최고령 이사인 백정숙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도윤의 고모이자 현 회장 일가에서 가장 많은 우호 지분을 가진 인물이었다. 정숙은 서하가 회의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자신이 조카의 생존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의심했다고 말해두었다. 긴 탁자 양쪽에는 친족 이사들과 사회이사, 주요 기관, 주주의 대리인들이 앉아 있었다. 서하가 자리에 앉자 정숙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어제 그 남자가 정말 도윤이었니? 서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가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잖아. 얼굴을 알아보는 것과 법적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숙은 지팡이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말장난하지 마.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네가 받은 상속과
회장 선임 절차는 전부 다시 검토해야 해. 한 기관, 주주 대리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회장 선임은 상속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독립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 회장이 직무에서 물러나는 게 맞겠지. 서하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5해 전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던 얼굴들이 다시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이 방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좋습니다. 독립조사는 받겠습니다.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려는 순간 서하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직무에서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조사 결과 제가 불법적으로 권한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 지분까지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영상 속 남자가 백도윤으로 확인되면 그를 비호하거나 비공식 접촉한 이사들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몇몇 얼굴이 굳었다. 서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시헌은 서하를 따라 전용 통로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그는 낮게 말했다. 정숙 이사가 어젯밤 도윤형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하겠죠. 한명준의 차량이 정숙 이사 소유 별장 근처에서 확인됐습니다. 서하는 걸음을 멈췄다.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왜 회의 전에 말하지 않았죠? 시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였고 회의에서 누가 먼저 도윤형을 이용하려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하의 얼굴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또 같은 방식이네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 지켜보고 충분히 확신한 뒤에 나한테 알려주는 방식.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 말도 5해 전과 똑같군요. 서하가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해요. 그래서 진실을 숨기고 결정을 대신 내리죠. 시헌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당신을 보호하려 한 적은 있어도 무시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보호와 무시는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순간 같은 얼굴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시헌은 그녀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있었고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내밀려다가 멈췄다. 서하도 그 움직임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보다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 오후 3시 도윤은 익명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론사 3곳에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 그는 사고 직전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서하가 자신에게 경영권을 넘기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해외로 피신했고 그 사이 시헌과 서하가 사망 신고를 서둘러 재산과 의결권을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진술서는 교묘했다.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었고 서하가 사고 직후 계정 정지를 당했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도윤은 자신이 왜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두려웠다는 모호한 말만 남겼다. 기자들은 곧바로 세령 본사 앞에 몰려왔다. 주가는 장중 급락했고 두 곳의 기관 주주가 서하에게 일시적인 권한 위임 철회를 통보했다. 홍보팀은 반박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지만 서하는 거절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내놓으면 도윤과 한명준이 도주 경로를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택했지만 그 침묵은 외부에서 죄책감으로 해석됐다. 저녁 무렵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뉴스를 보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하야, 정말 도윤 서방이 살아있는 거니? 서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도요. 그럼 네가 지금 가진 것들이 다 잘못된 게 되는 거니? 그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의심과 같았다.
서한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회장 자리를 잃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지난 5년의 성취가 모두 죽은 남편 덕분이었다고 평가받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내부 감사를 위해 시연이 보관해온 비공식 서버가 독립조사팀에 이관됐다. 서한은 조사위원들과 함께 자료 목록을 확인하다가 암호화된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생성 날짜는 도윤의 사고 사흘 전이었고 파일명에는 단순히 회의실 B라고 적혀 있었다. 접근 권한 기록을 확인한 수경이 말했다. 최초 저장 후 백시연 본부장 계정으로 한 번 열렸습니다. 그 뒤 5회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서하의 손이 멈췄다. 시연은 자신에게 도윤과 한명준의 대화를 일부 확보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사팀을 밖으로 내보낸 뒤 직접 암호 해제를 요청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아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아.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가족을 위해 참는 법이었거든. 한명준이 웃으며 물었다. 계정까지 빌려줄 만큼 믿습니까? 도윤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믿는 게 아니라 버려질까봐 겁내는 거야. 서명 몇 번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그 여자 집안이 가진 지분과 평판만 가져오면 결혼은 역할을 다한 셈이지. 서하는 녹음을 멈추지 못했다. 도윤은 그녀의 불안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했다. 사고 전날 아이를 갖자고 말했던 것도 그녀가 서류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끼였을지 몰랐다. 녹음 후반부에서 한명준이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려는 순간 잡음이 섞였고 파일은 끊겼다. 서한은 빈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서버실로 오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5해 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시헌이 도착했을 때 서한은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도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섰다. 서한은 재생을 끝낸 뒤 천천히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시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죠? 취득 경로가 불명확했고 중간이 잘려 있었습니다. 공식 증거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서아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왜 나한테 들려주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헌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다.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횡령 혐의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말까지 들으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분노보다 더 차가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당신이 결정했군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늘 판단이 있네요. 나한테는 늘 결과만 있고. 시헌이 가까이 다가오자 서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세요. 그의 발이 멈췄다. 서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나는 5년 동안 내가 왜 속았는지 수백 번 생각했어요. 내가 부족해서였는지, 아내로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지. 당신은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혼자 나를 의심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미안합니다. 그 말로 5회를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서하는 다음 날 아침 시헌을 특별 대응팀에서 제외했다. 법무실 직원들은 그 결정이 위기 상황에서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그녀는 서명한 명령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시헌은 회장실로 찾아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출입 권한과 조사 자료를 정리해 비서실에 넘겼다. 떠나기 전 서하가 그를 불렀다. 정숙 이사 쪽 움직임은
누가 맞습니까? 외부 법률팀에 전부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도 빠짐없이 넘겼나요? 시연은 그녀의 질문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개인적으로 보관한 자료 목록도 포함했습니다. 서한은 그를 바라봤다. 나중에 또 다른 파일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료를 지켰고 내 계정을 정지시켜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았어요. 결과만 보면 당신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결과가 맞았다고 해서 과정에서 입힌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조건 없이 인정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지 않았다. 당분간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시헌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이 닫힌 뒤 서하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변명하거나 분노했다면 미워하기 쉬웠을 것이다. 조용히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들여다볼 때가 아니었다. 도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 이틀 뒤 밤 도윤이 직접 연락해왔다. 발신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명의로 개통된 선불 전화였다. 그는 마치 부부싸움 뒤 화해를 청하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하야, 우리 둘이 만나서 끝내자. 가족도 회사도 끼우지 말고. 서하는 통화를 녹음하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뭔데요? 내 목만 돌려줘. 원래 내 것이었던 주식과 현금 300억. 그러면 다시 사라질게. 당신이 가져간 돈은요. 그건 내가 아니라 채린이가 한 일이야. 난 이용당했어. 서하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이런 문호도 가져가나. 예상대로 그는 이제 동행했던 여자에게 모든 죄를 넘기려 하고 있었다. 민채린 씨가 당신을 위해 회사 자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야. 자기 아버지 회사가 세령 때문에 망했다고 늘 원망했어. 난 뒤늦게 알았고. 도윤은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에 취해갔다. 서하는 일부러 목소리를 약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회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도윤은 그녀가 흔들렸다고 생각했는지 웃었다. 역시 넌 끝까지 회사를 놓지 못하는군. 시연이랑 붙어먹은 것도 그 자리 때문이지. 서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일 밤 10시 한강 남쪽 폐쇄된 선착장으로 와요. 상속 서류를 가져가겠습니다. 혼자 와. 당신도 혼자 오세요. 통화를 끊은 뒤 서하는 녹음 파일을 외부 조사팀에 전송했다. 도윤은 스스로 돈을 요구했고 채린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며 자신이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5년 전 계획 전체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 그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했다. 약속 장소로 출발하기 1시간 전 서하의 개인 메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민채린이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여권 3권과 주민등록증 2장, 해외 법인 인감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여권의 사진은 분명 백도윤이었지만 이름은 김민수로 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백도윤은 모든 일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저를 보호해주면 원본을 넘기겠습니다. 서하는 사진을 확대해 문서 가장자리와 촬영 배경을 살폈다. 채리는 결정적 증거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 하나 공짜로 내놓지 않았다. 5해 동안 도윤과 함께한 사람답게 그녀 역시 거래를 원했다. 서하는 답장을 쓰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시연이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하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선착장 주변 민간 보안 배치 현황만
외부 법률팀에 넘기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서한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연은 약속대로 그녀의 허락 없이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다. 잠시 뒤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자료만 받으세요. 그리고 백 본부장에게 전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그분은 이미 직무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서한은 코트를 입으며 차갑게 덧붙였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명령을 어길 테니까요. 폐쇄된 선착장에는 강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만 남아 있었다. 도윤은 약속보다 10분 늦게 나타났다. 그는 전날보다 말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빌린 듯한 고급 차량에서 내렸다. 서아가 혼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의 얼굴에 익숙한 우월감이 돌아왔다. 네가 결국 올 줄 알았어. 서아는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먼저 묻겠습니다. 사고는 당신이 계획한 겁니까? 도윤은 주위를 살피며 웃었다.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라고 녹음이라도 하는 거야. 대답하지 않으면 거래도 없습니다. 거래라. 그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넌 여전히 나를 믿고 싶어 하는군. 내가 정말 악마였다면 네가 사랑한 세월이 전부 바보짓이 되니까.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그 반응을 즐기듯 말했다. 그래, 사고는 준비했어. 하지만 원래 계획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 내 몫을 가지고 조용히 떠나는 거였지. 내 계정은 잠깐 빌린 것뿐이야. 나한테 혐의를 씌우고 떠난 게 잠깐입니까? 네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지. 그리고 시연이가 널 감싸줄 줄도 몰랐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량 불빛이 켜졌다. 도윤의 표정이 변했다. 선착장 입구에는 정수기사의 차량과 한명준의 차가 나란히 들어오고 있었다. 서하는 자신이 도윤과 거래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윤은 처음부터 그녀를 불러내 서류를 빼앗고 친족 이사들에게 자신이 회장직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남편과 비밀 협상했다는 장면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는 미소를 되찾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이사회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러나 서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류 봉투 안에는 빈 종이만 들어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방금 당신이 한 말은 믿겠죠.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하의 귀걸이 안쪽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 장치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정수기사의 차량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한명준이었다. 그는 선착장에 설치된 낡은 조명 아래로 걸어오며 서하와 도윤을 번갈아 보았다. 뒤이어 정수기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확신이 있었다. 마치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했다. 윤 회장, 결국 살아있는 남편과 몰래 거래를 하고 있었군. 정숙의 목소리가 강바람을 갈랐다. 서하는 도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이분들을 부른 게 당신입니까? 도윤은 방금 전까지의 당황을 숨기려 입꼬리를 올렸다. 가족이 알아야 할 일이잖아. 네가 내 몫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상속 서류를 가져왔다고 했지. 도윤이 그녀 손에 들린 봉투를 가리켰다. 정숙은 비서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서하는 순순히 봉투를 건넸다. 비서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는 순간 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안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 몇 장만 들어있었다. 도윤이 서하를 노려보았다. 무슨 수작이야. 서하는 귀걸이를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작은 장치의 불빛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다.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러 왔어요. 도윤이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보안 인력들이 나타났다. 시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준비해둔 외부 보안팀이 서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하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아직 체포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대지 마세요. 정숙이 분노한 얼굴로 소리쳤다. 지금 상황에서 네가 명령할 처지라고 생각하니? 서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답했다. 적어도
죽은 사람과 비밀 거래를 준비한 사람보다는 그럴 처지입니다. 한명주는 자신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도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녹음에 무엇까지 들어갔습니까? 그 질문은 도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한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한 전 이사님은 왜 여기 오셨죠? 백도윤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한명준이 얼굴을 굳혔다. 오늘 정숙 이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어제 영등포 창고에서 만난 사람도 정숙 이사님이 보내셨습니까? 한명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숙이 그를 돌아봤다. 무슨 창고 이야기야? 서한은 휴대전화를 꺼내 두 차량이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었다. 도윤이 그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녹만든 이방터로 네가 정숙 고모한테 말하지 않았어. 한명준이 낮게 경고했다. 입 다물어.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는 모습은 5해 동안 유지된 동맹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었다. 정숙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윤에게 다가갔다. 네가 정말 도윤이라면 왜 먼저 나를 찾지 않았니? 도윤은 다급하게 말했다. 서하와 시연이 회사를 장악해서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숨어 있었고요. 그럼 네 이름으로 움직인 돈은 민채린이 한 짓입니다. 한명준도 그 여자에게 속았어요. 한명준이 발끈했다. 내가 왜 그 여자에게 속아? 모든 계획은 네가 세웠잖아. 선착장 위로 침묵이 떨어졌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한은 눈을 감지 않았다. 자신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서로를 살리려던 공범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이름을 내뱉는 순간, 그날 밤 선착장에서 누구도 체포되지는 않았다. 서한은 녹음 원본과 현장 영상을 외부 조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동시에 제출했다. 도윤은 정숙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한명준은 다른 길로 도주하려 했지만 출국 금지 요청이 먼저 접수됐다. 다음 날 세령금융그룹은 특별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사흘 뒤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도윤 측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신분을 밝히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선착장 녹음이 불법으로 수집됐으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서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추가 진술을 내놓았다. 정숙은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을 모았다. 그녀에게 도윤의 범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하를 몰아내고 친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되찾을 수 있다면 살아 돌아온 장남은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었다. 회의를 하루 앞두고 외부 법률팀은 서하에게 물러설 것을 권했다. 현재 자료로 도윤 씨의 계획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신분이 공식적으로 회복되는 순간 상속 절차에 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될 겁니다. 시장이 그 불확실성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한은 질문했다. 제가 사퇴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집니까? 최소한 경영권 분쟁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러나면 그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회사를 넘겨봤습니다. 서한은 창가로 걸어갔다. 5해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회사를 위해 조용히 있으라고. 가족을 위해 의심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아무도 대신 결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독립조사위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자신의 취임 과정과 주식 취득 내역까지 함께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승리하기 위해 숨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특별이사회 당일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렸다. 도윤은 검은 세단에서 내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다듬어 로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초라한 남자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정숙이 마련한 변호사와 수행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도윤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가족과 회사를 되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 기자가
가짜 신분과 유실 자금에 관해 묻자 그는 피해자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회의실에 들어온 뒤 도윤은 가장 먼저 장남에게 배정되던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명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서한은 회장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이 비웃듯 말했다. 오늘이 네가 그 자리에 앉는 마지막 날이겠군. 서한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먼저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끝내세요. 독립조사위원이 신원 확인 자료를 요청하자 도윤의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과거 병원 기록, 가족관계 자료를 제출했다. 서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것을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제 인정하겠지. 내가 백도윤이라는 걸. 서한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네, 당신은 백도윤 씨가 맞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서한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백도윤 씨가 자신의 사망을 이용해 어떤 이익을 얻었고 어떤 책임을 피했는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대형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도윤의 사고 한 달 전 서비스 센터에 접수된 손목 시계 기록이었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복제품의 일련 번호가 비교되어 표시됐다. 다음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휴대전화의 내부 부품과 실제 업무용 기기의 인증번호 차이였다. 세 번째 화면에는 도윤의 건강검진 자료가 사망 확인 과정에 제출된 경로가 나왔다. 자료를 내려받은 사람은 그의 비서실 계정이었고 최종 파일은 민채린의 노트북에서 편집됐다. 도윤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료들은 피조사자의 관여를 직접 입증하지 못합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직접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치, 비치, 이윤희, 이치, 화면이 바뀌며 부산과 일본, 동남아 여러 도시에서 사용된 가짜 신분증과 출입국 기록이 나타났다. 모두 도윤의 얼굴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소에는 동일한 영문 오자가 반복됐다. 그 오자는 해외 유령 회사 송장과 한명준의 개인 메일에서도 발견됐다. 도윤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채린이가 만든 겁니다. 나는 그 여자가 준비한 걸 썼을 뿐이야. 서한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럼 왜 사용하셨습니까? 살아남으려고. 누구에게서요? 당신과 시헌에게서. 저희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는 신고나 증거가 있습니까? 도윤은 답하지 못했다. 서한은 선착장 녹음의 일부를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사고는 준비했어. 내 몫을 가지고 조용히 떠나는 거였지. 정숙의 표정이 굳었고 기관 주주들은 서로 서류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도윤은 소리쳤다. 불법 녹음이야. 함정 수사라고. 조사위원이 차갑게 말했다. 증거 능력은 별도 절차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경영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발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한은 다음 자료를 공개하기 전 잠시 시헌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특별 대응팀에서 물러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이 존재하면 도윤 측이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회의 시작 직전 시헌은 독립조사위원회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나타났군. 시헌은 그를 보지 않고 조사위원 앞에 섰다. 저는 백도윤 씨 사고 직후 비공식 서버를 보관했고 일부 음성 파일의 존재를 5해 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즉시 끼어들었다. 봐요. 시헌이가 증거를 숨기고 있었잖아.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형의 생존 가능성을 덮은 거야. 시헌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숨긴 것은 형의 생존 증거가 아니라 형이 윤서아 회장을 이용했다고 말한 녹음입니다. 그는 저장 장치를 제출했다. 복원된 원본에는 이전에 끊겼던 후반부가 남아 있었다. 한명준이 묻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망 처리가 끝나면 백시현 상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자식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해 서한은 더 쉽고 내가 아이 이야기까지 꺼냈으니 무슨 서류든 서명할 거야. 이어 한명준이 사고 현장에 유류품과 신원 확인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녹음이 끝나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시현은 서아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저는 이 자료를 즉시 공개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판단으로 윤 회장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제 행동이 경영권 취득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오늘부로 그룹 내 모든 직책과 향후 승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라면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을 시헌이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정숙이 탁자를 치며 일어났다. 승계 권리는 네가 마음대로 포기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야. 가족의 문제다. 시헌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는 구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서한은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단단히 묶여있던 감정이 흔들렸다. 시헌은 그녀에게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공개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조사위원장은 다시 도윤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나는 살아있다. 사망을 전제로 한 상속은 무효고 내 지분은 나에게 돌아와야 해. 회장 자리도 원래 내 것이었어. 서한은 준비해둔 붉은 직인의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본사 로비에서 보여주었던 사망 확인서의 정식 사본이었다. 이 문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정 신청을 하세요. 도윤이 비웃었다. 당연히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서한은 그 옆에 다른 서류들을 한 장씩 내려놓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 채권자 손실 목록, 횡령자금 흐름, 위조 신분, 사용 기록, 허위 사고 신고와 출국 경로였다. 동시에 이 모든 행위의 당사자가 됩니다. 사망을 전제로 면제되거나 정지됐던 채무도 다시 검토될 것이고 가짜 신분으로 체결한 계약과 자금 이동도 조사받게 됩니다. 도윤의 입술이 말랐다. 날 협박하는 건가 선택의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서한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정면에 섰다. 당신이 계속 죽은 사람으로 남겠다면 이 문서를 이용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상속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답해야 합니다.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숙은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친족 이사들도 서류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왕좌에 앉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지분은 어디로 갔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하가 답했다. 횡령 피해와 채무에 관련된 부분은 보존됐고 나머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지분 대부분은 당신의 상속분이 아닙니다. 회사가 무너질 때 제가 개인 자산을 팔아 매입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자료는 모두 독립조사위원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내가 장남이야. 세령은 내 거였어. 그 말에 서한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한 번도 세령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권리만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죠. 그녀는 사망 확인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선택하세요. 살아있는 백도윤으로 책임을 지든가 죽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든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모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 수치가 뒤섞였다. 결국 그는 서류를 밀쳐내고 문을 향해 뛰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막았지만 서한은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미 수사기관이 건물 밖에서 신원 확인과 출석 요구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윤이 회의실을 나서기 직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그는 멈췄다.
민채린이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지금 당장 돈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 스피커를 켜지 않았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는 채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돈은 이미 옮겼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려고 했잖아. 내가 먼저 살 길을 찾은 것뿐이야. 네가 가진 건 전부 내 돈이야. 아니, 당신이 훔친 돈이지. 채린은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다. 신분증 원본과 거래 기록은 조사기관에 넘겼어. 당신이 나한테 책임을 씌우려 했다는 녹음도 함께. 도윤이 욕설을 내뱉었지만 통화는 이미 끊긴 뒤였다. 그는 허공을 향해 몇 번이나 채린의 이름을 불렀다. 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5해 전 자신을 버리고 함께 달아난 두 사람은 사랑 때문에 끝까지 서로를 지킬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욕망을 공유했을 뿐이었다. 돈이 사라지고 처벌이 가까워지자 가장 먼저 서로를 제물로 내놓았다. 잠시 뒤 조사관들이 회의실 입구에 나타났다. 도윤은 그들을 피해 뒷걸음질 쳤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 조사관이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다. 백도윤 씨로서 생존 사실을 주장하셨으므로 신원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문장은 도윤이 그토록 원했던 이름을 돌려주는 동시에 그 이름에 묶인 모든 책임을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서하는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카메라가 도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환영받는 귀한 자가 아니었다. 시연은 문가에 서서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서하는 한참 뒤에야 돌아보았다. 직책과 승계 권리를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소용없어요. 용서를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다.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가족의 이름으로 진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룹을 떠날 겁니다. 또 혼자 결정했군요. 시헌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하는 아주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그는 놀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용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시연은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긴 탁자와 5회의 침묵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하는 처음으로 그 거리를 당장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창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빛이 회의실 바닥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발끝 사이까지 닿았다. 서하는 사망 확인서를 접어 서류철 안에 넣었다. 도윤 씨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됐군요. 서하는 창밖으로 끌려가는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야 자신이 선택한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백도윤이 공식적으로 생존 신고를 한 것은 특별 이사회가 끝난 지 23 날만이었다. 그동안 그는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빌린 영등포의 반지하 방을 전전했다. 정숙이 붙여주었던 변호사들은 이사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자신을 지지하던 친족 이사들도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가 도착하자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채린이 관리하던 해외 계좌는 이미 동결됐으며 가짜 신분증으로 개설한 국내 계좌도 거래가 중지됐다. 그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는 일조차 남의 현금에 의존해야 했다. 자신이 세령가의 장남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보듯 피했고 백도윤이라는 이름을 증명하려 하면 수배와 조사 기록이 따라왔다. 마지막 남은 시계를 팔기 위해 전당포를 찾았을 때 주인은 일련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복제품이라며 돌려주었다. 도윤은 그제야 사고 현장에 놓아둔 가짜 시계가 다시 자신의 손목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해 전, 그것은 완벽한 탈출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그가 어떤 이름으로도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이 됐다. 결국 그는 새벽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혼자 나타났다. 취재진이 몰려들자 코트깃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조사관이 이름을 묻는 순간 더는 다른 답을 할 수 없었다. 백도윤입니다. 그 이름을 되찾는 데는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그 이름에 붙은 책임을 벗는 데는 남은 생애가 부족할지도 몰랐다. 신원회복 절차와 형사조사는 동시에 진행됐다. 도윤의 유전자와 가족관계 기록이 일치하면서 사망신고는 정정 대상이 됐지만 그것이 지난 5년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했다. 조사기관은 허위사고, 신고 신분, 서류 위조, 회사 자금 유출 조세 회피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도윤 측은 서아가 상속받은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산 관계가 단순히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횡령 피해액과 채무보험금 반환 의무, 장기간의 은닉 행위가 함께 검토돼야 했기 때문이다. 세령이 보존해둔 지분은 손해배상과 채권 정리가 끝날 때까지 묶였고 이미 시장에서 적법하게 거래된 주식은 도윤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서아가 가진 의결권의 대부분은 상속이 아니었다. 회사가 무너질 때 그녀가 개인 자산을 팔아 사들인 주식 구조조정을 성공시킨 뒤 기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독립이사들의 지지로 형성된 지배력이었다. 특별주주총회에서 한 기관 투자자가 서하에게 물었다. 백도윤 씨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지금도 회장직을 유지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하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봤다. 저는 그의 죽음으로 이 자리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린 책임을 감당하며 이 자리를 증명했습니다. 제 경영이 부족하다면 성과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제 5년을 무효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표결 결과 그녀의 연임안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통과됐다. 민채리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봉자, 이치익탕, 그녀가 넘긴 외장 저장 장치엔 가짜 신분을 만들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 한명준이 해외 법인 계좌를 지정하는 음성 도윤이 사고 당일 사용할 대역의 건강 자료를 확인하는 화면이 남아 있었다. 체리는 모든 계획이 도윤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녀 역시 문서를 직접 위조했고 자금 일부를 사용했으며 사고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 협조는 책임을 없애주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체리는 서하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며칠 뒤 조사기관 근처의 조용한 면회실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체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제가 사과한다고 해서 믿지 않으시겠죠? 서하는 대답했다.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체리는 손가락을 맞잡았다. 처음에는 세령에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으니까요. 도윤 씨는 제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웠군요. 당신도 세령 사람이었으니까요. 체린의 대답에는 아직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 피로를 느꼈다. 당신은 세령을 벌한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여자를 골랐을 뿐이에요. 체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윤 씨를 사랑한 적은 있습니까? 서하가 묻자 그녀는 한참 뒤에 말했다. 그 사람이 약속한 삶을 사랑했어요.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당신도 결국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네요. 그것이 두 여자가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한명준은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도윤과 체린에게 돌렸지만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과 해외 법인 담당자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꾸었다. 정숙 역시 도윤의 귀환을 이용해 경영권을 흔들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다만 그녀가 5년 전
죽음의 조작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한은 정숙의 사임안을 처리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그를 따로 불렀다. 정숙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도윤이는 죄가 있어도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네가 조금만 덮어줬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어. 서한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도윤 씨를 망가뜨린 건 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가족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을 부정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가족이라는 말이 잘못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한은 미리 준비한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도윤의 이름을 가족관계에서 없애는 서류가 아니었다. 세령가가 관리해온 비공식 승계 명단과 명예직 가족 신탁의 수익권에서 그를 제외하는 결의안이었다.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존재를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와 가족이 그의 행동을 계속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정숙은 문서를 내려다보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잡았다. 서한은 처음으로 그 늙은 여자의 눈에서 분노보다 두려움을 보았다. 장손이라는 이름이 더는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두려움이었다. 도윤은 조사 중에도 서하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변명으로 시작했고, 다음에는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편지에는 한 번만 만나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한은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어느 날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도윤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수의를 입은 그는 5해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도윤은 호송 인력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서하를 향해 말했다. 너도 잘못했어. 내가 숨 쉴 곳을 주지 않았잖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네가 점점 나보다 앞서갔어. 서하는 그 말이 놀랍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습니까? 난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새로 시작하려면 가진 것을 내려놓았어야죠. 당신은 책임만 버리고 특권은 모두 가져가려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한 적은 있잖아. 서한은 잠시 침묵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그 질문에 붙잡혔을 것이다. 그가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가 사랑한 적은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호송 인력이 움직였다. 서한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판결은 법원의 형량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지배했던 여자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사건이 정리되는 동안 백시연은 세령을 떠나 있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폐나 범죄 가담 혐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음성 자료를 장기간 공개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이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자청했다. 서한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비서실은 몇 차례 시연이 외부 공익법인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선택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 저녁 시연은 회장실을 찾아왔다. 그가 떠난 지 6달 만이었다. 서한은 결제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윤리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 형사상 문제는 없지만 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복귀하려고 왔나요? 아닙니다. 시연은 탁자 위에 사업계획서 한 권을 놓았다. 대기업 내부 제보자와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투명경영센터 설립안이었다. 세령의 자금은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진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한은 계획서를 넘겨보았다.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던 사람이 가족 밖으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시헌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한테 허락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서아의 손이 멈췄다. 시헌은 자신의 결정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게 두지도 않았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서한은 계획서를 덮으며 말했다. 센터가 설립되면 세령의 자료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장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독립이라는 뜻이겠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연은 더 머물 이유를 만들지 않고 인사한 뒤 돌아섰다. 서한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문이 닫히기 전 조용히 말했다. 설립되면 알려주세요. 시연이 돌아보았다.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성수동의 오래된 인쇄공장을 개조한 투명 경영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려한 개관식도 재벌가 인사들의 축사도 없었다. 작은 강당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노동 전문 변호사, 회계사, 내부 제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서한은 초대장을 받고도 참석 여부를 마지막까지 비서실에 알리지 않았다. 행사 시작 직전 혼자 건물에 들어선 그녀를 본 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검은 정장 대신 소매를 거둔 흰 셔츠를 입고 직접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비서실에서 답이 없어서 바쁘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하려고 늦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서아의 대답에 시연은 의미를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내내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하는 그가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도 즉시 답을 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거의 시헌은 언제나 해결책을 먼저 제시했지만 지금의 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물었다. 행사가 끝난 뒤 건물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창밖으로 성수동의 불빛과 한강 건너 고층 건물들이 보였다. 시연이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건넸다. 5해 전 빈 사무실에서 받았던 캔커피와 같은 종류였다. 서아는 그때와 달리 곧바로 한 모금 마셨다. 맛없네요. 그녀가 말하자 시헌이 웃었다. 그때도 맛없었습니다. 그때는 마시지도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침묵은 더 이상 칼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시헌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녁 식사하실래요? 서아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서둘러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사업 이야기도 과거에 대한 사과도 자신의 희생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무슨 자격으로 묻는 겁니까? 서하의 질문에 시헌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가족의 법무총괄도 아니고 회장님의 보호자도 아닌 사람으로요. 그럼 제가 거절하면요. 혼자 먹겠습니다. 다시 묻지 않을 겁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분위기가 괜찮으면 한 번 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선택은 회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윤과의 결혼에서 그녀는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늘 상대가 원하는 답을 골랐다. 사건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모든 관계를 거절했다. 그러나 지금 시연은 문을 열어두면서도 그녀를 밀어넣지 않았다. 서아는 커피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늘은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헌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서아 씨. 그는 아주 천천히 그 이름을 불렀다. 서아 씨.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저녁 먹어요. 대신 주식이나 이사회 죽은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돌아가겠다고 하면 붙잡지 마세요.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을 나섰다. 누가 누구를 이끄는 것도 뒤따르는 것도 아닌 같은 속도의 걸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현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장례식장의 미망인도
로비에서 사망 확인서를 내밀던 차가운 회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혼자 견디는 것만이 강함이라고 믿지는 않게 됐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연에게서 잘 도착했느냐는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한은 도착했다고 답한 뒤 연락처 화면을 열었다. 비상 연락망에는 오랫동안 비서실장과 어머니의 번호만 등록돼 있었다. 그녀는 새 항목을 추가하고 백시연의 이름을 입력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과거의 서한은 사랑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문을 열어주었고 상처받은 뒤의 서한은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는 열쇠를 자신이 쥔 채 한 사람에게만 들어올 방법을 알려주려 했다. 서한은 저장 버튼을 눌렀다. 곧 시헌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은 좋았습니다. 다음은 서아 씨가 결정해요.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 아주 작게 웃었다. 한편 구치소의 도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재판 서류를 받아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돌아갈 회사도 기다리는 가족도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한은 더 이상 그의 생존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백도윤은 법적으로 살아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끝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그녀 자신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